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문회 종합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대표님? 저보다 이제 오늘은 김성태 의원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는. 역시 현역 불패잖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심사숙고하고 뭐 고뇌 어린 뭐 대통령의 결심의 시간이 참 길어졌다. 뭐 이렇게 애둘러 여러 가지 뭐 포장은 하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더군다나 이 비례도 아닌 지역구를 가진 그런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그냥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민의를 받들겠다 했지만은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려 이진숙 뭐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또 소명도 일부는 돼가고 그런 걸 뭐 또 인정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내용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는 이후에 국민들은 상당히 뭐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 간곡히 사과하면 될 것을 변명과 개변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네. 또 싸늘한 표정으로 그 기계처럼 답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뭐 이런 거예요. 싸했죠. 그러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뭐 46명이 그렇게 보좌진이 교체됐다. 이건 애국되고 사실이 아니다. 실제는 28명이다. 네. 초선 의원실은 뭐 보좌관 뭐 교체가 또 잦다 뭐 이런 개변도 늘어났지만은 그러면은 28명은 적은 거냐고 그게 엄청 많은 겁니다. 28명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신기경호나 또 뭐 단식 투쟁할 때 그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담아서 이부자리까지도 그렇게 참 돌보는 그 섬세한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내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지명 철회를 택했어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네.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네. 뭐 저는 뭐 대체로 몇 명 이제 논란이 됐던 몇 명 외에는 그나마 무난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뭐 꼭 여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성과 그 분야에서의 그 뭐 할 만한 사람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라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더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제도에 뭔가 제도적 결함과 보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 참고인 채택이 거의 잘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여전히 여야가 바뀌기만 하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 이거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걸 공직자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기준을 좀 맞출 필요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두 후보자 논란됐는데 저는 대체로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는 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꼭 지역구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논란도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네. 너무 답변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 플러스 전문성까지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하기는 지켜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도리어 야당이 지나치게 도덕성 문제만 접근하다 보니까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아는 강선우 후보자는 대체로 뭐 이 관련 분야 전공도 했고 공부도 좀 했고 의정 활동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과 전문성 둘 다 낙제점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에서만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람하고는 그래서 좀 달랐던 것 아니냐. 뭐 아까 지역구 의원이란 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방식보다는 지명 철회가 사실은 정면 돌파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담이 큰 사안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보통 자진 사퇴의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 근데 이거 저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명을 철회했다. 저는 인사권자로서 그게 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부담스럽고 미안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네. 사실 우회적으로 처리한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지명 처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방식보다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대통령,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제 저 원내대표들 그저께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들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이후에 이 지명 처리를 한 방식에서는 나름대로 소통도 하고 여야 정치권과 소통한 이후에 자기가 책임 있게 결정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인사 관련 어떤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얘기도 듣고. 굉장히 새로운 패턴의 이제 인사권자로서의 뭐 나름 도리는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인사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도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가정에 후보자 면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그 아주 부실하고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질과 또 역량 능력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했을 때는 이 대통령 책임으로까지 몰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그렇죠. 뭐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그래도 의견을 듣는 뭐 그래도 그 뭐 그런 네. 자세 자체를 저는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손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5명 정도는 낭만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이번에 대체적으로 또 19명 장관 후보자 중에 17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대체적으로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많이 한 그런 뭐 후보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강선우 뭐 그리고 이진숙 후보 정도는 낙마를 시킬 것이다 했는데 뭐 그 예상과 다르게 가령 뭐 그 두 사람 이야기했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수혜주 매입했죠. 또 남편 농지법 위반 또 의혹이 있죠. 또 뭐 이 지출 축소 그러니까 수입은 많았는데 지출은 전혀 없는 그런 신고 의혹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뭐 특히 뭐 조현 내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한남 뉴타운에 그것도 뭐 네. 투기 전문가들이나 하는 수법인 도로 부지를 갖다 이렇게 쪼개기로 사들인 이런 부분에 좀 몰직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 국민의힘 입장으로 정권 초기에 대승적으로 이 뭐 인사청문 동의서 채택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요 언론의 사설을 봤더니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변인?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 네. 자체로는. 네. 이미 그 본인도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논란이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됐냐 안 됐냐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강선우 후보자가 그런 자진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건 이제 그 강선우 그 경우에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니라 그건 정말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사실상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지금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마 그 대통령도 기대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당연히 논란이 있었고 부정적 여론도 대통령도 알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러 차례 네. 그런 방송 내용을 했고요. 결국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그 재임 중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저는 이 인사는 뭐 논란에 불구하고 잘했을 수 있고 못했을 수 있고 이후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나 3개월 임명된 3개월 정도에 네. 그리고 또 국감 때 그 의원들의 질의 때 얼마나 잘 실력 있게 유능한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 전국 여기에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전국이 수재로 비상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언론사들도 이 재난 방송에 집중했어야 그랬죠. 했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정치권도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이 수재 현장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라든지 또 사후 조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런 마당에 지금 뭐 이 인사청문 대상자들 공개에 열을 낼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참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뭡니까 물소수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한 주에 그냥 17명을 그냥 물소떼처럼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후보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힌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내는 물론 진보 성향 단체들, 시민단체, 여성단체 여기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청문회 보좌관을 정인으로 불렀어야 했죠.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인 채택이 무산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그리고 자신들은 뭐 가정적이고 온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미담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강선우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이 자리가 가정을 지켜주는 정부의 수장이에요. 여성, 청년, 아동 이런 가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갑질의 중심에 서가지고 그 엄청난 결국은 민주당 민보의 친구들도 그렇게 강한 입장 내니까 정치적으로 또 압박 들어가니까 이거 설거머지. 그 여전히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만 지금까지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좀 있을까요? 역풍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 중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결과와 그리고 이걸 국민 여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기를 뿌려서 인사를 갖다 전면적으로 강행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후보 제시한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걸 반면교사로 아마 삼아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이제 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전원 임명 기조를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당이 민심의 소통 창구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지만 이 당이 어떤 민심의 어떤 전달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그 당은 또 아마 당대로 또 뭐 여러 수렴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정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까지 겸하고 있고 뭐 독단적으로 혼자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그 주변 그 주요 당직자 의견들 수렴을 했을 거고 또 그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 정도면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당이 그런 입장을 내주는 게 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의 시간이고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당이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정권 전반기와 후반기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 전반기는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도리어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 어느 대통령이고 이제 뭐 지지율도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대통령이 좀 더 그 배드캅이 되는 거고 당이 국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강하게 뭔가 정부에 대한 혁신이나 어떤 쇄신을 요구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모양새 대통령이 지금은 당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정부 여당으로서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적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닌가 보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서 홍익표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청문회 시작할 때 항상 저희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제출, 증인 채택 해가지고 한 초반부는 다 그걸로 그냥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개선할 부분이 많죠. 이게 이제 특히 이게 여소야대 시절에는 그나마 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요. 그런데 여대 야소 정국이 되고 즉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 그것도 여대 야소에 그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 비판한다기보다는 정권 뒷받침에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 사실상 이태로운 상황이 여기 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대 야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뭐 정부 비판만 견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도가 지나친 게 지난번 김민석 국무총리 그때 내정자 청문회 당시도 네. 지금 총리 청문회를 19번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19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정인 참고인 없이 네.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된 것도 처음이에요. 이번 17개 장관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검열을 했는데 전체 정인이 2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결국은 전 상임위가 지금 민주당이 거의 그냥 정수 면에서 그냥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야당은 더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 청문 결정적인 이런 청문회 정의는 채택되지 않으면 국민 여론상 야당이 민주당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언론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숙함도 저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원내 사령탑을 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왜 매번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장이 그 직속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어떤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주도로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뭐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아마 뭐 저나 김성태 대표님도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현장에 현역으로 앉아 있으면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했을 거예요. 솔직히 뭐 저희가 지금 현역 의원들 뭐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마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의혹,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각각 자기 당의 눈높이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당리 당직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도 뭐 예컨대 그 자문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기구에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추천해서 네. 뭐 의결은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의원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지금 계속 필요성보다는 각각 한쪽은 무조건 정치적 공격, 한쪽은 무조건 묻지마 방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3의 기구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도 합리적 안을 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자료 채택도 자료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 장관 후보자라도 자료 안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늦게 내서 자료 검토할 시간을 안 주는 거 1차적. 그리고 웬만하면 안 내는 거. 네. 이게 뭐 그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 나오잖아요. 본인이 야당 청문위원 때는 자료 내라고 막 그러다가 본인이 또 후보가 되니까 그렇죠. 이러저런 이유로 그 개인정보 뭐 이런 그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법을 등등해서 안 내는 게 근데 국민의힘이 또 여당 때 그렇게 그걸 엄호했어요. 반복적으로. 원래 그래서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그리고 국회에 오는 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미처 의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연휴 막 많은 때
그 직전에 후보자를 정해서 국회로 보내요. 그럼 날짜는 카운팅이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휴 기간이 연휴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 사실관계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별의별 꼼수가 많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저는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야 돼요.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온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날에 이번에도 봐요. 정경희 의원 같은 경우 한때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웅이었어요. 예, 국민적 칭송을 받고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해 충돌 관계가 빌어질 수 있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관련 주식들 그 거래 내역이나 그거 좀 보자고 자료도 그렇게 제출해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청문회 때 소상히 답변하겠다. 청문회 아침 당일날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의 산더미 이 정도로 그냥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걸 아무리 날고 기는 보좌진들이 그 청문기간 1시간 앞에 의원님 질의 순서 앞에 그걸 갖다 어떻게 그걸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 질의서를 만들어내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당히 민주당이 이 그 총리부터 장관 이거 상당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저는 뭐 이게 정당이 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네, 반복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이걸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좀 제도 개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증인 네. 청구인 채택은 제3의 기구에서 좀 더 권고하는 그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와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청문회 일자를 잡아야지 청문회 일자 잡히고 자료를 하려니까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안 내고 버티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건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사비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최소한 이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도덕성 검증, 하루는 정책 검증 이렇게 해서 이틀 정도를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도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청문회 기간이 훨씬 길어져야 돼요. 미국은 심한 경우에 한 3개월씩 해버려요. 장교하죠. 네. 장관 후보자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내실 있게 하는 게 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제도 세게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신 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또 당대표 시절인데 한나라당이 장관 청문회를 그러니까 원래는 총리 청문회만 있었다가 장관 청문회로 확대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자. 뭐 나중에 지들이 다 저 정권 잡으면 더 힘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때 장관 임명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요. 총리 한 사람 세우려고 2명이 계속 연거푸 낙마를 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바로 그러니까 정홍훈 박근혜 초기 이제 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안대희 대법관을 갖다 1차 이제 총리 후보로 내정을 했어요. 이 청문 정국 기간 동안에 내내 민주당 그때 뭐 공격도 워낙 잘했지만은 뭐 털어대니까 결국 이 사람 낙마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문창국 교수 역시 이것도 뭐 청문기간 내에 결국은 역사관 가지고 사퇴를 시켰다고. 그래서 3번째 만에 총리를 임명했다고요. 그런 걸 좀 민주당도 좀 그런 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메시지인데 인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도 알게 되는 거고 국민 소통 관계도 이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좀. 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았어요. 바로 재판에 넘긴 건데 특검의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은 점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법 기술을 지금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치 거부하고 구속적 부심까지 해서 또 그거를 강제 구인 못하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에서 더 강수를 두고 나온 거죠. 많은 분들이 일단 강제 구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 기소를 해버려서 구속기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내란 특검은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그 주요 측근들의 입장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진술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주요 증인들이 혹시 모르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갖고 버텼는데 이제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뭐 현실적으로 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그 한 통속으로 몰려서 그 뭐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또는 현재 피의자 신분에서 죄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의 역할이나 법적 문제를 진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특검은 속 탄력이 붙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양형에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양형에도 불리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자신이 아무리 지금 뭐 재판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네네. 또 특검이 뭐 특검 수사에 아무리 또 협조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1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부분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핵심 측근이 특검에 나가서 한 진술은 이제 기존 검찰의 대응 방식하고는 180도 다르다는 걸 본인이 캐치한 것 같아요.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김성원 경호실 차장이라든지 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포 조치를 본인이 네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 1차장 같은 경우도 역시 해병대 최상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고성으로서 경동한 현장을 봤다. 그리고 강희구 부수식장 이런 역시 네. 그 계엄 상태에 그러니까 그 부기 그 계엄 관련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문 측근들의- 이런 것들이 네. 전부 그러니까 특수 업무 집행 방해나 직권 남용 허위 공모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금 망연자실하면서도 뭐 또 희망의 살상 끈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되게 악화되고 갈수록 이제 첩첩산중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절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냥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이 세계 특검이 거의 경쟁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마 사면 초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면서 특검이나 그리고 법적 재판장에서의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재판 나갈 때는 나가고 특검 수사에 협조할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본인도 반면교사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네, 본격 토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성태 대표?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모드급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만 현재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고 그랬냐. 그건 이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당정 관계에서 그런 메신저 역할이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특검이 요청한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이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사실은 특검에서 제기한 그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되려 자신은 지금 이제 특정 그 뭐 종교 네. 예, 네. 통일교 네. 하고 별반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특검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는 과정에 뭔가 이제 이 통일교 이 종교 단체에 쉽게 말하면 힘이 이 당 운영에까지 당 네. 의사 결정에까지 관여하고 참여한 거 아니냐. 그 매개체 역할을 갖다가 권성동 의원이 한 거 아니냐. 수사는 계속 확대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한편으로는 한학자 지금 현재 통일교 네네. 총재 이런 네. 분들이 미국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도박 자금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촌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무마한 누군가가 있다. 이런 특검에 지금 강범위한 지금 수사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난주에 지금 권성동, 이철규 쉽게 네. 말하면 윤석열 측근의 가장 핵심 네. 뭐 그런 측근 인사들이 이제 그런 수사를 지금 이제 영장 발부를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정치 보복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저는 핀셋으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세계 특검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공모를 하고 뭔가 역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분명한 게 아니면 그냥 저인만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야당 의원들을 전체 그냥 특검 대상 범위 안에 그냥 무분별하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야당 탄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 탄압이라고 뭐 야당은 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받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그 소위 그 내란 세력하고는 단절을 했었어야 돼요.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게 야당 탄압이란 말을 국민으로부터 그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당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당은 힘이 없어요. 의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권도 내준 상태에서 야당이 기댈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당 상황이냐라는 스스로 내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근데 김성태 대표님 지적했듯이 예를 들면 저 부분의 말씀 100% 저는 동의합니다. 핀셋으로 예. 어떤 핵심을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저인 방식으로 만약에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특검의 부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그 압수수색하고 했으면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못 내면 나중에 이제 특검이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늘 그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핀셋으로 하려고 해도 뭔가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저인망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 소위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특검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부담을 갖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특검의 활동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안타까운 거는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 국민의힘 쪽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거 언젠가는 이 정권이 어떤 형태든 국민의힘이 누가 되든 민주당이 오든 이거 다 수사할 건데 그 지금 그때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늘 하죠. 의장실은 이 입장을 보통 냅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렇다고 해서 입장입니다. 뭐 검찰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아요. 기존 뭐 평상시적인 검찰 수사 방침에도 보면은 뭐 국회 의장실에서 문별한 의원실 해관 이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한 번도 또 검찰이 이걸 제대로 소용해서 변화된 자세와 태도가 없어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입장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 함부로 못하고 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하잖아요. 역대 모든 정권이 그런 방식에서 국회도 이렇게 막 그 검찰이 수사기관이 너무 막 그 제집 드나들듯이 마구 드나드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은 또 그 특검이나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법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법원행정처장하고 면담이 있어가지고 네. 세 가지 분야에서는 검찰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신중해 달라고 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헌법기관하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로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 사무실을 그 마구 털어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주요 로펌들이 야당 정치인들 그 저 변호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개 변호사 그 사무실 로펌으로 야당 정치인 사건이 다 몰렸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른 큰 대형 로펌들이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 사건을 로펌에 의뢰했을 때 털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에서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했죠. 그냥 막 뭐 자동 판매기처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 그 업보가 지금 또 떨어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야당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온 거죠. 이 여야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달 22일 열린다고 합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런 일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주변들이 이 사람을 당대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우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상당한 또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면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경험과 한때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 계획.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차태기 정당으로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천막 당사를 쳐놓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을 김문수 지금 후보가 맡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상당히 중진 그 물갈이 허리 많은 계획 공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몇 안 되는 당내 민주주의 인사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 이미지 때문에 그게 그때는 성공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좀 극우적 스탠스를 가지고 이분이 상당히 또 뭐 정가훈 목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낸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 특히 이제 친윤 친한으로 이렇게 분열 갈등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만이 이걸 치유하고 분열을 우리가 피하면서 핵심과 또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 당이 쪼그라드는 혁신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제 역시 기존의 그런 친윤 세력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 등에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이제 메시지를 날린 거 아니냐. 왜 친윤 입장에서는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 출신을 좀 이 젊은 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밀 그런 분위기란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어제 출마의 벤과 함께 또 심지어 이제 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우리 당에서 용광로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당을 쇄신 변화 계획해서 우리 홍표 대표님 하시는 말씀처럼 야당이 야당답게 반듯하게 서는 데는 좀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홍 대표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뭐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자 주변에 워낙 이제 당권을 쥐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지방선거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없는 집안일수록 그 밥그릇 싸움이 더 심해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TK 쪽의 어떤 영남권의 자치단체장 놓고 지금 큰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싸움을 하려면 당권을 줘야 거기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당선 가능성 있는 두 곳이 자리가 빈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당권에 치열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의 구도는 혁신보다는 결국은 기득권 유지, 당권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당권을 기득권이 유지하느냐 이게 이런 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거는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기껏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 정도인데 안철수 후보가 실제 국민의힘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뭐 어제 출마의 변도 표심을 향한 전략적인 메시지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아직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측근들은 지금 이런 뭐 당내 역학적인 구도 이 속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지만은 본인은 이제 지난주 또 이제 안철수 지명제 의원하고 또 서울의 모 식당에서 같이 만나고 그 만나는 사진이 또 이제 공개가 되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당이 여차 잘못하면 극우 세력들이 당을 접수하고 당이 이제 우경화 돼 버린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규합해서 결국은 친윤 세력들하고 완전한 전련도 이뤄내고 또 윤희숙의 지금 뭐 핵심이가 제시한 그런 다음 단계에 오직하면은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뭐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은 모든 게 또 다들 지금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은 분열하면 다 죽는다. 우리는 단합한다.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줘야 다시 당이 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헌재 파면 결정 나고 자신이 자진해서 이렇게 탈당했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그러면 윤석열 책임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국민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윤석열 측근의 호가 호위 세력으로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이 당정 관계의 메시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다가 완전히 실신시켜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고 그래 최소한의 이선 후퇴 내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라도 해가지고 당이 자정 변화 쇄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미랄이 되는 그런 양심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불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홍익표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충청 영남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예. 정 후보에게 당심이 쏠린 이유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정 후보가 좀 우세할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네. 났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일단은 정청래 그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그 당에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컷오프 당했을 때 공천을 잘렸을 때도 당을 떠나거나 당을 비판하지 않고 그 컷오프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헌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그 이재명 일기 때 그 최고위원 하면서 했던 어떤 당의 어떤 중심적 역할, 그리고 최근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끌어가는 거, 물론 국민이 탄핵을 한 거지만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 탄핵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국회 측 그런 역할들 하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지 탄핵 국면에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정청래 후보를 차기 당 대표로 선호하는 그 지지하는 여론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